안녕하세요. 황혼의 속마음을 대변해드리는 사연지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20대 딸이 50대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이별을 겪은 엄마. 그런 엄마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가 되어버린 딸. 그리고 엄마가 네 번째 남자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딸은 분노하고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엄마의 아픈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판단했던 딸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 죄일까요? 외롭다는 것이 나약함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엄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딸 입장에서 50대 엄마의 반복되는 사랑에 대해 말하려 해요.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자꾸만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반복할 때마다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엄마의 삶 속으로 한 발씩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엄마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단순한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겪는 실수,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저 유진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주시겠어요? 제 인생은 엄마의 보호자로 시작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관리자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일반 대학생처럼 캠퍼스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매입한 마포구의 오피스텔 월세 관리, 건물 관리비 정산, 엄마가 하는 카페의 매출 정산, 식자재 관리, 세금 관리, 그리고 집안 살림까지. 이런 일들이 제 어깨에 얹혀 있었으니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저를 딸이라기보다는 엄마의 보호자처럼 대했거든요. 엄마는 경제관념이 없다고 자주 말했어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적금도 들지 않고 관리비나 세금을 밀려서 낼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나중에 건물 임대의 관리를 더 잘하려고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회계와 재무 분석이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하나도, 세금 기록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죠.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는 임대인 A, 임대인 B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정산일이 되면 저는 계산기를 들고 앉아 계산했어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저는 엄마의 재무 관리자였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참 이상했어요. 20대 초반의 딸이 가져야 할 꿈이나 설렘보다는 엄마의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친구들은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대학 시절을 만끽했지만 저는 엄마의 건물 수입을 관리했습니다. 미팅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 대신 카페에서 엑셀을 펼쳤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할 시간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가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저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 지연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자주 말했어요. 언니, 네가 엄마냐? 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해? 하지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지켜야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카페 마감 후 매출 정산을 하고 있던 저에게 엄마가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8만 원이 부족한데. 왜 부족할까? 8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그 8만 원 안에는 엄마의 생활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8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부족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한 계산이 틀린 건지 아니면 엄마가 어디선가 몰래 쓴 돈이 있는 건지 제 머리는 복잡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카페에서 종일 손님들과 씨름하며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 뭔가에 닿아 있었어요. 카페 청소, 설거지, 그리고 저희를 위한 식사 준비까지요. 엄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 8만 원을 제 통장에서 빼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제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의 보호자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을 더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웃으면서 그냥 잠깐 나갔다 올 거라고만 했어요. 카페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나가지 않는 날도 생겼고 외출 후 집에 돌아올 때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때문에 설레는 것처럼요. 엄마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끔 엄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예전에 자신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젊었던 시절의 자신이 아직 남아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 말이에요. 동생 지연이에게 말해도 엄마 연애하는 거 아니냐며 웃고 넘어갔는데 그건 농담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엄마는 저희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어요. 여동생 지연이가 먼저 알아챘거든요. 지연이는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렸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거를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가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언니, 진짜야. 엄마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고 있어.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지난번 농담처럼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 남자 누구야? 몰라. 엄마가 자꾸 나가길래 내가 몰래 따라가서 본 거야.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이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또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혹은 우리가 또 다시 변화된 가정에 적응해야 할까봐요.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말이에요. 결국
엄마는 저희에게 고백했습니다. 유진아, 지연아.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곧 결혼할 거야. 그 말이 울려 퍼졌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바닥이 없어져 쿡 꺼져버리는 듯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엄마가 낯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엄마는 또다시 결혼하려고 했으니까요. 또 다시 반복될 결혼과 이혼의 악순환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몇 번 결혼했는지 아시나요? 엄마는 이미 3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혼이 제 아버지와의 결혼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실제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엄마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 나이가 3살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거죠. 사진으로만 그분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엄마 옆에 남자. 그게 다였어요. 나중에 저를 보면서 그 남자와 닮은 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저는 결국 그분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 추상적이었거든요. 엄마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유진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24살이었어. 정말 막막했단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어. 엄마는 밤마다 울었어. 너는 자꾸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거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고,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해 봤어요. 사별한 여자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그 긴 밤들을 버텨낸 세월들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어두웠을까요?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너는 자꾸만 아빠를 찾았거든. 유치원에서 아빠들이 친구 데리러 오는 거 보면 울었고,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너는 없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찾고 싶었던 거야.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 너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말이야. 생각해보니 엄마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 같아요. 제 외할머니도 미혼모였다고 했으니까요. 엄마도 아버지 없이 자라셨던 거예요. 엄마의 엄마도 그런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엄마도 아빠 없이 자랐으니 딸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 나이가 5살이 되던 해, 엄마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업가였어요. 제 나이가 어려서 기억이 많진 않지만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장난을 잘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유진이 예쁘게 생겼네.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 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저를 우리 유진이라고 불러준다는 게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 분과의 시간이 설레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있는 가정, 그런 게 뭔지 처음으로 느껴봤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엄마와 셋이서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는 너무나 귀했어요. 엄마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모든 게 해결되었다는 듯이요. 엄마는 웃음이 많아졌고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제게 말해줬어요. 그분이 자꾸만 사업을 벌렸다고, 엄마의 재산을 자꾸만 잠식했다고요. 골프 사업, 부동산, 각종 투자로 엄마의 돈을
야금야금 가져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의 집, 차, 그리고 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까지 말이에요. 엄마는 그 남자를 믿었고 그 남자는 엄마의 신뢰를 이용했던 거예요. 유진아,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자꾸만 사업을 하겠다 하고 자꾸만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엄마는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어. 그럼 너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가져가는 돈만 있고 가지고 온 적은 없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돈이 모두 사라졌어. 엄마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아버지의 빚에 휘둘리는 인생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정했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왔어.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의 이혼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저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이었던 거죠. 엄마는 그렇게라도 저를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의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였어요. 엄마는 또다시 남자를 만났고 또다시 결혼했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지연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9살 터울의 제 동생 지연이. 그런데 그 결혼도 끝났어요. 두 번째 결혼과 마찬가지로요. 제 어린 시절은 엄마의 결혼 이야기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다른 아버지를 가진 여동생, 반복되는 이혼, 그리고 엄마의 눈물들 말이에요. 엄마는 저를 안고 울었어요. 몇 번이나요. 저는 그때마다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런 말을 하며 엄마를 다독였던 제 자신이 지금도 얼마나 애잔해 보이는지 몰라요. 어린 딸을 버팀목처럼 삼았던 엄마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세월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딸이 아닌 엄마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어요. 저는 엄마의 딸이기 이전에 엄마의 보호자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엄마는 카페를 운영하게 되셨거든요. 엄마가 직접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 역할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일일 매출 정산, 식자재 관리, 물품 대금 결제, 건물 관리, 생활비 체크, 모든 게 제 손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인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매출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대금 결제가 잘 되었는지, 세금을 납부했는지, 엄마의 오피스텔 임대인들의 월세가 제때 입금됐는지, 고정비가 올바르게 계산됐는지 말이에요. 제 대학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확인할 때 저는 이미 경제 뉴스와 임대차, 법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대학 강의실에 가는 길에도 제 머릿속은 엑셀 계산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할 때도 저는 노트북에 건물 수입을 적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었어요. 유진아, 너는 왜 그렇게 바빠? 왜 이렇게까지 일해? 연애도 좀 해봐. 지금 아니면 언제 연애해?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 여동생 지연이와 저는 자주 싸웠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말했어요. 언니는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돈을 아끼라고 쉬지 않고 말한다고요. 지연이의 성적이 좋지 않자 저는 화를 냈어요. 공부를 좀 해. 공부 안 하려면 기술이나 배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인 것처럼요. 저는
지연이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의 용돈, 지연이의 친구 관계, 지연이의 학원비까지 말이에요. 저도 악역을 맡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엄마처럼 되는 것은 싫었어요. 지연이가 엄마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거든요. 지연이는 제게 화를 냈어요. 가끔 우리는 몸싸움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때론 눈물까지 흘렸어요. 내가 무슨 엄마야? 자꾸 간섭하지 마.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 대사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는 우리를 말렸습니다. 엄마도 우리의 싸움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엄마는 우리의 싸움을 보면서 자신이 엄마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지연이는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았죠. 다음 날 엄마가 출근한 후에야 눈을 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지연이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엄마가 또 결혼한다는 것에요. 엄마가 결혼해서 나가면 자신은 누구와 살게 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그런 깊은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관리욕으로 바꿨습니다. 엄마와 집을 완벽하게 관리하면 혹시 모를 불행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치 제가 마법사인 것처럼요. 저는 엄마의 통장을 관리했고, 지연이를 관리했고, 심지어 엄마의 감정까지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엄마의 인생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엄마가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으니 미리 방지하자. 엄마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내가 꽉 잡아야지. 지연이가 다칠지 모르니 내가 먼저 보호해야지. 이런 비논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마치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면 모든 게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복병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바로 지연이의 친아버지인 기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집에 찾아왔어요. 돈을 달라고요. 엄마의 집을 담보로 잡아달라고요. 다음엔 꼭 갚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얼마 후에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또 다시 나타났고 또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번엔 좀 더 신박한 이유를 대며 말이에요. 당장 한 끼 먹을 돈도 없다고, 잘 곳이 없다고, 다음엔 정말 갚겠다고요. 하지만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싫었어요. 엄마의 돈을 계속 가져가면서 지연이한테는 충분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지연이가 아버지를 찾으면 그 사람은 피했거든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찾아도 말이에요.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집에 올 때면 저는 엄마 대신 나섰어요. 저희 엄마에게 다시 오지 마세요. 돈 못 드려요. 저희 엄마도 힘드세요. 그런 말도 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대의 여자, 아이가 50대의 남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뿐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쫓긴 것처럼요. 20대의 딸이 50대 엄마의 보호자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상황을 동정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었던 거죠. 엄마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엄마는 왜 이런 남자한테 자꾸 당할까? 엄마는 왜 차갑게 잘라내지 못하는 건가? 제 질문은 항상 엄마를 탓했어요. 제 인생을 엄마를 지키는 것으로만 규정했었거든요. 친구들과 카페에 갈 때도, 설렘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 정훈이를 만날 때도 저는 항상 마음의 일부를 엄마에게 남겨두고 있었어요. 엄마가 또 뭔가 할까봐. 엄마가 또 누군가를 만날까봐. 내가 잠깐 눈을 떼는 사이에 엄마가 또 뭔가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제 인생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는 엄마를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했습니다. 엄마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이 우리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엄마의 절절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던 와중에도 엄마는 그 남자를 자주 만났어요. 저는 엄마의 얼굴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마치 봄꽃이 피어나듯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때문에 빛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표정이 밝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샤워할 때도, 밥을 준비할 때도요. 유행가, 가사를 중얼거리곤 했어요. 엄마의 움직임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며 행복하다는 것처럼요.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어요. 피곤에 찌든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설레는 엄마였거든요. 엄마의 얼굴에는 주름이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엄마가 다시 젊어지는 것처럼요. 화장도 달라졌어요. 평소엔 가볍게 톤업 크림만 바르던 엄마가 이제는 쿠션을 바르고 입술까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검정색 원피스만 입던 엄마가 이제는 베이지색,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스카프까지 내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제가 본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은요, 제가 엄마의 행복을 반대하고 있다는 죄책감이었고, 불안함은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거라는 기대와 또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마치 제가 엄마의 보호자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요. 유진아, 상진 씨는 정말 다르단 말이야.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달라. 정말로. 엄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찼어요. 진짜 설렘이요. 그리고 어딘가 절박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발 이번엔 다르길 하는 기도 같은 톤이었거든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다 도움이 되지 않았어. 엄마의 돈만 보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야. 엄마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편하게 해주고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엄마가 뭔가, 내가 뭔가 충분한 것 같아. 좋은 여자인 것 같아.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의미 있는 것 같고 엄마의 의견이 소중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정말 처음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엄마는 정말 다시 행복한 거였어요. 아니,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기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더 불안해졌어요. 엄마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 사람도 결국 엄마를 속이면 어쩌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처음으로요. 제 남자친구 정훈이도 엄마의 생일을 챙겨드리고 싶다고 집에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엄마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챙긴다는 게 얼마나 기뻤던 건지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여동생 지연이와 저는 그 사람을 무심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의 무례하게 대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당신은 우리 엄마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얼굴에는 철저히 그 남자를 거부하는 표정으로 가득했어요. 그 남자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친근하게요. 우리의 무례함에 전혀 상처받는 기색 없이요. 유진아, 지연아, 엄마가 너희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 예쁜 딸들이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느껴야 할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도 몰랐어요. 잠시 후 우리는 주방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기를 볶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주방 전체가 음식 냄새로 가득 찼어요. 국물의 짭조름한 냄새, 소고기의 풍미가 느껴지는 냄새, 그리고 사랑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며 말이에요. 마치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요.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서 뭔가 도와줄 거 없냐고 물었어요. 마치 여기가 자신의 집인 것처럼, 그리고 이게 자신의 역할인 것처럼요. 그 남자는 정훈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도 배려심 깊게 대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본 그 남자는 정말 신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중하고 배려심 있고 엄마를 존중하는 태도가 보였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그분은 웃으면서 받아줬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가?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날이 오고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 정훈이가 호주 유학을 떠나는 날이요. 정훈이가 유학을 떠나는 날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엄마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훈이와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엄마가 왜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걷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도요. 엄마는 5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늙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저는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만나는 분이니까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지. 엄마를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제 역할이 엄마의 판단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모를 만약을 위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찾아간 곳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저 용품점이었어요. 그 남자가 운영하는 매장이었습니다. 골프 용품을 판매하는 고급 매장이었죠. 매장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어요. 벽면에는 유명 골퍼들의 사인이 붙어 있었고 최고급 골프백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마치 골프 갤러리 같았어요. 천장은 높고 조명은 밝고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매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긴장했어요. 그 남자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그 남자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엄마를 속이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엄마는 또 다시 상처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를 맞아준 건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장의 직원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깔끔한 모습의 여직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마치 정말로 골프백을 찾는 고객인 것처럼요. 제 목소리도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긴장했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이요? 아, 사장님 방금 나가셨는데요. 혹시 약속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사장님을 뵙고 싶었는데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글쎄요. 방금 나가셨으니까. 혹시 사장님이 언제 나가셨어요? 조금 전 2시쯤인데요. 사모님이랑 같이 나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찌릿함을 느꼈어요. 마치 번개 맞은 것처럼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모님이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 직원의 눈빛이 저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매장의 고객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요. 네. 사모님이랑 같이 나가셨는데요. 혹시 누구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속 물었어요. 마치 답을 짜내려는 것처럼요. 마치 그 답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장님, 혹시 아이가 있어요? 직원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젠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네. 사장님,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 아이 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둘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유리가요. 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 말이에요. 아이가 둘이라는 건 그 사람이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남자는 유부남일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있는 남자였어요. 엄마는 그런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둘러 그곳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호흡도 가빠졌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저는 한참을 멍해 있었어요. 강남역 주변의 건물들, 차들, 사람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유진아. 뭐해? 엄마, 그 남자아이가 몇 명이에요? 전화 너머 엄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너 어디야? 엄마 말해줘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고민하다 지연이에게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엄마를 말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이 이혼 조정 중이라고 했어. 엄마가 가장 잘 알아.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엄마에게 격렬하게 반박했어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 아이가 둘이라는 것, 엄마가 얼마나 위험한 입장인지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사랑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유부남이잖아요.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너희가 몰라서 그래. 벌써 이혼 신청했다고 했어. 엄마는 반복했어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계속 말하면 모든 게 진실이 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우리 모녀는 제대로 싸웠어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요.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리는 엄마가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어요. 그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지만 서로를 다치게 하는 말이 되었어요.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고집스러워졌고 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 여동생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그 밤을 혼자 보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밤 11시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흐느낌이었어요. 엄마는 혼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엄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로요. 엄마의 눈은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우리 앞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엄마의 어린 시절을 알아? 우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늘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넘어왔거든요. 엄마가 천천히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깊은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엄마는 미혼모였어. 그래서 엄마의 할머니가 나를 포기하라고 하셨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 아빠도 없는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집안의 망신이라고.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하지만 할머니는 견디셨어. 나를 낳기로 결정하셨대.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을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엄마가 평생 숨겨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뭔지 몰랐어.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는 없었어. 학교 가는 길에 아버지랑 손잡고 가는 친구들을 봤어. 생일날 아버지가 사줬다며 생일 선물을 자랑하는 친구들을 봤어. 엄마는 왜 아버지가 없냐고 할머니에게 물었고,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엄마를 키웠어. 하지만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 엄마가 원한 건 아버지였어. 엄마는 먼 곳을 바라봤어요.
마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엄마가 유진이 너를 낳고 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24살이었어. 정말 두렵고 외로웠어. 또다시 혼자였어. 우리 엄마처럼 혼자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싶었던 거야.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있는 가정, 그런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반복된 결혼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혼자라는 두려움이 불러일으킨 간절한 갈망이었던 거죠. 엄마는 또 결혼했어. 하지만 그 사람도 엄마를 실망시켰어.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했지. 또다시. 엄마는 정말 누군가를 원했어.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득 맺혔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흘렀습니다. 엄마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는 계속 실패만 하고 있어. 엄마는 또다시 혼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찾고 또다시 상처받고를 반복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요. 엄마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매번 엄마는 실패했어. 엄마의 선택이 계속 잘못된 거야. 너희에게 증명하고 싶었어. 이번만큼은 엄마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우리는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어제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아 좀 주무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엄마의 눈물은 슬픔뿐 아니라 미안함도 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 때문에 딸들이 상처받았다는 미안한 말이에요. 지연아, 우리가 엄마를 위해 뭐라도 해드리자. 응, 언니. 우리는 국을 끓였습니다. 북어를 불리고 물을 끓이고 북어를 넣었어요. 고추를 자르고 파를 자르고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치 우리 둘이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처럼요. 국을 끓이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남자를 찾아다녔는지, 왜 그렇게 사랑을 갈망했는지요. 그건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자꾸만 냉정한 세상에 상처받는 거였어요. 엄마는 누군가를 원했던 거고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게 죄일까요? 그게 나쁜 일일까요?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엄마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고 싶었던 거고,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나누고 싶었던 거고, 누군가 때문에 설레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 엄마를 마음대로 판단한 건 제 잘못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천천히 주방으로 나왔어요. 엄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앞에 앉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진이 지연이가 엄마를 위해 국을 끓였어? 응, 엄마를 위해 끓였으니 많이 드세요.
엄마는 그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조금씩 국을 드셨어요. 마치 그 국 속에 모든 치유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엄마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요. 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안아줘야 한다는 걸요. 엄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엄마는 계속 누군가를 찾았던 거였어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그 사람이 가진 상처는 뭐였는지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상대방의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했던 건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이도 이제는 안다고 했어요. 엄마를 미워했던 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엄마의 선택이 틀렸다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엄마를 통제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거라고요. 언니, 엄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네, 그게 맞아요. 엄마는 단지 누군가를 원했던 거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인간이 가진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엄마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정확히 끝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더 이상 그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밥을 먹고 때론 함께 울고 때론 함께 웃으면서요. 엄마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모녀가 함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가 힘들었어. 엄마가 너무 나약했어. 엄마가 좀 더 강해질게. 이제 너희만 생각할게. 엄마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약하지 않았어. 엄마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던 거야. 엄마의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엄마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었어. 나는 그걸 알았어.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 그 상처와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멈춰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상처가 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는 이제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엄마를 관리하는 딸에서 엄마를 이해하는 딸로요. 엄마의 선택을 판단하는 딸에서 엄마의 마음을 안아주는 딸로요. 시간이 흘렀어요. 상처도 천천히 아물고 있습니다. 우리 모녀는 여전히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싸우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엄마의 반복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딸이 결국 엄마의 상처를 안아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판단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이해받지 못한 채 외로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분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